매일 과일을 드시고 계신가요? 요즘 우리의 식탁에는 사계절 내내 달콤하고 신선한 과일이 오르며 예전처럼 특별한 날에만 맛보던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기 좋고 먹음직스러운 과일들 뒤편에는 쉽게 떠올리지 못한 숨은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으며 일부 과일은 씨를 씹는 순간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농약에 반복적으로 노출됩니다. 재배 경력 30년의 박성호 농부는 성장 과정에서 특히 농약 사용량이 많은 과일 5가지가 있다며 자신조차도 섭취를 최대한 줄이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농약 사용량이 특히 많은 5가지 과일에 대해 차분히 살펴보며 왜 그렇게 많은 농약이 필요했는지, 어떤 병충해를 막기 위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농약 잔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아래에 나오는 과일 중에 평소 즐겨 드시던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되 이를 핑계로 과일을 멀리하자는 뜻은 아니며 조금 더 세심하게 씻고 고르는 습관으로 안심하고 건강하게 드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처음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일은 바로 포도입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포도는 새콤달콤한 맛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과일이지만 이 포도가 사실상 농약 사용이 가장 잦은 과일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전라북도에서 30년 넘게 포도 농사를 지어온 최재훈 농부에 따르면 포도는 개화기부터 수확까지 전 생육 과정에서 거의 매주 한 번씩 농약을 뿌리지 않으면 제대로 자라기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기온 변화가 심한 시기엔 병해충이 더 극성이라 1년에 15번 이상 약을 뿌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포도는 연약하고 흰가루병이나 녹균병 같은 병에 아주 취약하죠. 껍질이 얇아서 쉽게 병이 퍼지고 방제를 조금만 게을리해도 수확을 망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농부들 사이에선 약 안 친 포도는 꿈일 뿐이라는 말까지 돌 정도라고 하네요. 게다가 수확 직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약 성분이 자연 분해되기를 기다리지 않으면 포도에 잔류 농약이 남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더 놀라운 건 외형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포도알을 키우는 화학 처리가 암암리에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최재훈 농부는 일부 농장에서 사용하는 생장 촉진제가 사실상 포도 키우는 약물이라고 말합니다. 포도가 꽃을 피운 직후 송이째 약물에 담가 알을 더 크고 둥글게 만드는 방식인데 현장에서는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졌다고 해요. 물론 허용된 농약과 성장 조절제를 사용하긴 하지만 화학약품에 담갔다가 부풀려진 포도를 생각하면 소비자로서 왠지 찝찝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게다가 농약 잔류와 성장 조절제가 모두 법적 기준을 지켰다고 해도 다양한 물질이 혼합되어 몸에 들어왔을 때의 장기적인 영향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세척에 신경 써야 합니다. 최재훈 농부는 겉보기엔 윤기가 흐르고 깨끗해 보여도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약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물에 살짝 헹군다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심하고 포도를 먹을 수 있을까요? 먼저 포도를 고를 때는 외형이 너무 완벽한 것보다 자연스러운 크기 차이가 있는 송이를 고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마치 복사한 듯 색이 고르고 크기가 일정한 포도는 외형을 위해 농약을 많이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가능하다면 생산 이력이나 산지 정보가 명확한 포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를 통과한 믿을 수 있는 농가의 포도는 그래도 조금 더 안심이 되죠. 그리고 세척법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포도를 가지에서 따낸 후 씻는데 그렇게 하면 손기에서 떨어진 포도알의 꼭지 부분이 노출되어 그 틈으로 물과 함께 농약이 안쪽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송이째 흐르는 물에 먼저 부드럽게 먼지를 씻어낸 다음
소금물이나 베이킹소다물에 3-5분 정도 담가두고 그 후 손으로 하나하나 문질러 껍질 표면의 잔류 농약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특히 포도 껍질 위에 있는 흰색 가루처럼 보이는 과분 속에도 농약이 숨어 있을 수 있어 꼼꼼히 문질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엔 흐르는 물로 여러 번 헹군 뒤 10분 이상 담가두어 남은 성분이 더 잘 빠져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내 몸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라 생각하면 결코 아깝지 않죠. 결국 포도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지만 방심할 경우 농약까지 함께 섭취하게 될 수 있는 고위험 과일입니다. 최재훈 농부는 포도 같은 농약 다량 사용 과일은 절대 매일같이 많이 먹는 습관은 삼가야 하며 먹을 때는 반드시 잘 고르고 철저히 세척한 후에 드시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입에 넣기 전에 한 번 더 손이 가는 정성,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과일이 바로 딸기입니다. 선홍빛 색감에 향긋하고 달콤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과일이지만 겉모습과 달리 딸기는 몇 년 연속으로 잔류 농약이 가장 많이 검출된 과일로 꼽힐 만큼 위험 요소가 많은 과일이기도 합니다. 보기에는 깨끗하고 투명한 온실에서 자라니 덜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딸기 농사를 25년 넘게 지어온 이경수 농부에 따르면 딸기는 씨를 뿌리는 초기부터 수확 직전까지 거의 매주 농약을 뿌리지 않으면 병충해에 쉽게 무너진다고 합니다. 딸기의 뿌리는 얕고 과육은 부드럽고 수분이 많아 습도가 높거나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곰팡이나 벌레 피해가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딸기는 땅 가까이에 심어져 있어 흙 속의 세균이나 곰팡이균에 노출되기 쉬워 그야말로 농약을 뿌리지 않고는 재배가 어려운 작물입니다. 만약 어느 한 시기라도 약을 제대로 치지 않으면 한 번의 비로도 전체 수확량이 썩거나 병에 걸려버려 농부의 1년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기도 하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한 식품안전기관에서 시중 딸기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90% 이상이 2가지 이상의 농약을 동시에 함유하고 있었고 일부 딸기에서는 무려 17종의 농약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각 농약 성분은 기준치 이내였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면 그 복합적인 영향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농약이 체내에 들어온다고 당장 쓰러지진 않지만 시간이 쌓이면서 간이나 신장에 해독 기능에 부담을 주고 일부 물질은 호르몬 교란이나 신경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농부들 사이에서도 딸기는 잘못 먹으면 디저트가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딸기 껍질은 얇고 표면에 미세한 구멍이 많아 농약 성분이 아주 깊숙이 박히기 쉽고 그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씨앗 아래 작은 홈에도 잔류물이 끼기 쉬워 세척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경수 농부는 딸기는 절대 따자마자 바로 먹으면 안 된다고 단언합니다. 현장에서 딴 딸기가 가장 신선하다고 믿고 바로 입에 넣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세척 전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잔류 농약까지 함께 삼키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포도와 비슷하게 단계별로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흐르는 물에 딸기 표면의 흙이나 먼지를 부드럽게 헹궈야 합니다. 이때 과육이 손상되지 않도록 손놀림은 반드시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딸기를 꼭지째 소금물이나 베이킹소다를 탄 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가두세요. 이 과정은 잔류 농약 성분을 중화하고 풀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오래 담그면 오히려 딸기 안쪽으로 물이 스며들 수 있으니 1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군 뒤 손가락 끝을 이용해 씨앗 주위 오목한 부분까지 부드럽게 문질러 주어야 진짜 세척이 됩니다.
깨끗이 씻은 딸기는 가능하면 바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고, 당장 먹지 않을 경우엔 키친타월로 물기를 닦아내고 냉장 보관해 곰팡이 생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딸기는 맛있지만 그만큼 정성이 필요한 과일입니다. 귀찮다고 대충 씻고 먹으면 달콤함 뒤에 농약까지 함께 삼키게 되는 셈이죠. 혹시라도 농약이 걱정된다면 생으로 먹는 대신 딸기를 살짝 익혀 잼으로 만들어 먹거나 믿을 수 있는 유기농 딸기를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유기농은 가격이 비싸고 쉽게 구하기 어렵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딸기는 달콤하지만 반드시 깨끗하게 씻고 먹어야 합니다. 그저 예쁘다고 향기롭다고 무심코 입에 넣는 순간 그 과일이 여러분 몸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릅니다. 이경수 농부의 말을 꼭 기억하세요. 딸기는 잎보다 손이 더 먼저 가야 하는 과일입니다. 이것이 딸기를 안전하게 즐기는 지혜입니다. 사과라고 하면 대부분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병원 갈 일이 없다는 말을 떠올리죠. 하지만 김태식 농부의 말처럼 그 사과 껍질에 남아있는 농약이 제대로 씻기지 않았다면 병원보다 먼저 우리 간과 신장이 고생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는 껍질이 두껍고 나무도 튼튼해 보이니 농약을 많이 쓰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로 경상북도 예천에서 20년 넘게 사과 농사를 지어온 김태식 농부에 따르면 사과도 다른 과일 못지않게 살충제와 살균제를 꾸준히 사용해야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사과에 잘 생기는 해충, 예를 들어 과육 속으로 파고드는 일명 사과벌레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예방이 중요합니다. 꽃이 지고 나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농약을 뿌리기 시작하고 병해충 발생 가능성에 따라 일정 간격으로 추가로 약을 살포해야 하기 때문에 수확기까지 최소 여러 차례의 농약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말 그대로 사과 한 알이 자라기까지 적지 않은 양의 농약 세례를 받고 있는 셈이죠. 그뿐만 아니라 수확된 사과는 유통 전에 한 번 더 변신합니다. 바로 왁스 코팅입니다. 시장에서 사과를 만져보면 표면이 매끈하고 광이 도는 경우가 많죠. 이는 사과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고 판매 시 외형을 좋게 보이게 하려는 목적에서 생긴 처리 방식입니다. 양심적인 업체들은 식용 가능한 밀랍이나 식물성 수지 등을 사용하지만 일부 무분별한 유통업체는 저렴한 공업용 왁스를 쓰기도 해 그 안에 중금속이나 유기용제가 섞여 있을 위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건 왁스가 농약을 사과 표면에 봉인해버린다는 점입니다. 즉, 사과 겉에 남아있던 농약 성분이 코팅막 안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고 그 상태로 흐르는 물에 대충 헹군다고 해서 제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과 껍질이 오히려 농약을 품은 방어막이 되어버린 셈이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 자주 쓰이는 농약 중 일부는 이 왁스층 속에 침투해 일반 세척만으로는 제거되지 않으며 심지어 세척제를 써도 일부만 제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반짝이는 사과를 보기만 해도 조금 걱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과는 껍질을 벗겨 먹는 게 좋을까요? 김태식 농부는 나는 10년 넘게 사과 껍질을 그대로 먹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식이섬유가 아깝더라도 껍질째 베어 물기보단 껍질과 함께 묻은 농약과 왁스를 먼저 제거하는 게 낫다고요. 만약 껍질까지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아주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우선 흐르는 물로 전체를 충분히 헹군 뒤 식소금이나 베이킹소다를 사과에 골고루 뿌리고 손으로 힘있게 문질러야 합니다. 특히 꼭지 부위와 사과 아랫부분, 즉 꽃받침 주변은 오목한 구조라 농약이 가장 잘 숨어 있으니 더 신경 써서 문질러야 합니다. 소금은 물리적인 마찰과 살균 효과가 있고 소다는 약산성 농약 성분을 중화해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꼼꼼히 문질러 닦은 뒤엔
깨끗한 물로 몇 차례 더 헹궈 잔여물까지 씻어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사과 표면이 덜 반짝이고 만졌을 때의 미끄러움도 사라집니다. 이때 비로소 왁스와 농약이 제대로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예 껍질을 칼로 벗기는 것입니다. 껍질 속에는 분명 좋은 영양소도 있지만 농약과 왁스가 함께 있다면 그 영양조차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사과 껍질을 벗긴 후 사용하는 칼과 도마도 반드시 따로 세척해줘야 농약 성분이 과육에 옮겨 붙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듯 하지만 중요한 위생 포인트입니다. 사과는 남녀노소 즐겨 먹는 과일이지만 그만큼 방심하면 위험도 따라옵니다. 가능하면 껍질을 제거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엔 꼼꼼히 세척해야 합니다. 하루 한 알의 사과가 건강을 지켜주는 대신 잘못된 세척이 농약을 몸속에 쌓이게 하지 않도록 말이죠. 김태식 농부의 조언을 꼭 기억하세요. 사과는 씻는데 3분을 투자해야 건강을 지키는 30년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달콤하고 즙이 풍부한 귤은 우리 식탁에서 자주 등장하는 친숙한 과일입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좋아하는 과일이지만 알고 보면 귤 역시 농약 없이는 자라기 힘든 작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주에서 35년 넘게 감귤을 재배해온 강민호 농부는 귤은 거의 농약 없이 재배되는 경우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특히 일부 농장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농약을 사용하는데 나무 껍질에 구멍을 뚫고 약을 직접 주입하는 줄기주사 방식까지 존재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의사가 정맥주사 놓듯이 감귤나무 몸통에 약을 넣어서 나무 전체에 퍼지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은 왜 쓰일까요? 김농부의 설명에 따르면 약이 나무의 수액을 따라 잎과 열매 곳곳에 퍼지면서 내부에서부터 병충해를 막아주는 동시에 열매의 당도와 성장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일부 성분은 껍질을 얇게 만들고 색을 고르게 하는 역할도 하죠. 한 번의 주사로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약물이 나무 내부에 퍼졌다면 그 열매 안에까지 농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정부 지침상 이러한 약재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수확화해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든 농가가 그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출하하려는 욕심에 수확 시기를 앞당긴다면 열매 속까지 잔류 농약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껍질을 까서 바로 먹는 과일이기 때문에 안쪽 과육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소름 돋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감귤 농가는 아직까지 줄기주사 대신 일반적인 살포 방식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귤은 재배 기간 내내 진딧물 깍지벌레, 초파리 같은 해충은 물론 궤양병이나 흑점병 같은 질병에도 약한 편이기 때문에 싹이 트는 봄부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여름과 가을까지 연 7, 8회 정도 꾸준히 약을 살포해야 합니다. 규모가 큰 농장은 드론을 이용해 넓은 과수원에 고르게 농약을 뿌리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나무 전체가 약재 안개 속에 잠기기도 합니다. 햇살 속에서 반짝이는 감귤밭은 보기엔 아름답지만 그 빛이 농약 입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간과해선 안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감귤 껍질은 두꺼운 편이어서 농약이 과육까지 직접 침투하는 비율은 낮다는 점입니다. 포도나 딸기처럼 껍질째 먹는 과일에 비해 위험도는 낮지만 그렇다고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껍질에 남은 농약이 손에 묻은 채로 과육에 닿을 수 있고 아이들이 껍질째 들고 입에 대고 먹는 경우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따라서 귤을 먹기 전에는 껍질이라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낸 후 손을 잘 닦고 과육을 까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경우는 귤 껍질을 차로 끓여 마시거나 잼 전과 등으로 활용할 때입니다. 한방에서 진피라 불리며 기침에 좋다고 알려진 귤 껍질이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감귤이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확 후 유통을 위해 귤 표면에 곰팡이 방지제를 뿌리거나 방부약품에 담가두는 경우도 있고 그 위에 또 한 겹 왁스를 더 씌우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 처리를 거친 껍질을 그대로 끓이거나 요리에 사용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혹시 귤 껍질을 꼭 활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끓는 물에 드거나 식용소다나 식초를 활용해 껍질 표면을 여러 번 문질러 닦아내야 하며 그 후에도 삶아내는 과정을 거쳐야 비교적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 농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그렇게까지 손이 가는 일을 하긴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유기농이 아닌 귤 껍질은 그냥 버리는 겁니다. 과육만 즐기세요. 결론적으로 감귤은 재배부터 유통까지 농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과일입니다. 그렇다고 먹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먹기 전 과정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껍질에 남은 잔류 농약은 씻는 습관 하나로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손끝에서부터 시작되는 배려가 한 입의 안심으로 이어지는 것. 이게 바로 귤을 안전하게 먹는 지혜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과일은 한여름이면 꼭 생각나는 달콤한 열대 과일, 바로 리치와 롱안입니다. 선홍빛 리치와 황갈색 롱안은 과즙이 풍부하고 향이 진해 많은 분들이 여름철 간식으로 즐겨 찾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이 과일들이 여러분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화학 처리를 거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주도에서 열대 과일을 시범 재배하고 있는 전구진 농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리치와 롱안은 습한 기후에서 자라는 만큼 병해충에 아주 민감한 작물입니다. 특히 개화기부터 열매가 커지는 시기까지는 병균이나 해충을 막기 위해 살균제와 살충제를 번갈아가며 여러 번 뿌려야 하죠. 실제로 리치는 연한 새순이 자라날 때 벌레가 침입하기 쉽고 롱안은 과일 속까지 파고드는 작은 해충이 있어 예방을 소홀히 하면 전체 수확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 빛과 열매에 동시에 닥치는 다양한 곰팡이균과 병충해를 막기 위해 농가에서는 정기적으로 약재를 바꾸어가며 뿌리는 방식으로 재배합니다. 다행히 리치와 롱안은 껍질이 두껍고 단단해서 농약이 과육 속까지 깊이 스며들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겉면에 묻은 농약 대부분은 껍질에 남아있고 먹는 부분인 과육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리치나 롱안은 수확 후 며칠만 지나도 껍질이 검게 변하고 과육이 쉽게 발효되기 때문에 장거리 운송을 위해선 따로 보관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유통업체는 리치와 롱안을 보존용 화학 용액에 담그거나 훈증 처리해 껍질의 색을 유지하고 신선한 상태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주로 아황산염 계열의 방부 성분이나 표백제, 방균제 등을 활용하는데 이는 과육보다는 껍질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 잔류 성분이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껍질을 만졌을 때 특이한 냄새가 나거나 손에 미세한 가루가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바로 화학 보존 처리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일을 먹기 전에는 껍질째 물에 담가두고 여러 번 깨끗이 헹군 후 손으로 껍질을 벗기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을 벗기기 전 꼭지를 중심으로 묻어 있을 수 있는 약재 찌꺼기를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껍질이 만져지는 것이 불안하다면 위생 장갑을 착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주의할 점은 이 열대 과일을 말려서 만든 리치 건조품이나 건롱안을 섭취할 때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말린 제품은 생과일 상태일 때 이미 화학 처리된 원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건조되며 수분은 날아가고 잔류 물질의 농도는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방용 건강식품으로 생각해 리치 건조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분이라면 제품의 원산지와 유통 과정에 대해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구진 농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런 과일은 먹지 말자는 게 아니라 먹을 만큼만 조심스럽게 손을 더 들여 정성껏 먹자는 말입니다. 가능하다면 유기농 혹은 무처리 원과를 구입하거나 직접 구매해 햇빛에 잘 말려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결국 리치와 롱아는 여름의 풍미를 책임지는 귀한 과일이지만 그만큼 재배와 유통 과정에서 화학물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사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과일의 달콤함을 무조건적으로 즐기기보다는 한 번 더 씻고 한 번 더 주의하는 태도입니다. 껍질을 잘 세척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필요한 경우 장갑을 착용하고 먹고 남은 건조품까지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건강하게 열대 과일을 즐기는 방식입니다. 여름날 입안 가득 번지는 그 달콤한 과즙의 기쁨을 걱정 없이 즐기기 위해서 말이지요. 전구진 농부의 말처럼 입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과일. 리치와 롱아는 정성껏 다뤄야 진짜 맛이 난다 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으시고 나니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5가지 과일이 농약 범벅이라면 앞으로 과일을 아예 끊어야 하나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일은 여전히 비타민 식이섬유, 다양한 식물성 영양소가 풍부한 건강한 식품입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선택하고 제대로 손질해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농약 사용과 잔류 기준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과일은 기준치 이내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섭취하는 것 자체가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늘 그렇듯 만에 하나의 상황은 스스로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세척과 보관법을 실천한다면 불필요한 위험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한 포도, 딸기, 사과귤, 리치와 롱안처럼 농약 사용량이 높다고 알려진 과일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르고 세심하게 손질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유기농이나 저농약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꼭지를 잘라내고 껍질을 벗기거나 흐르는 물과 천연 세정제로 꼼꼼히 씻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외에도 많은 과일과 채소에는 어느 정도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5종류는 사용 빈도가 특히 높거나 구조적으로 세척이 까다로워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 딸기를 씻기 어려운 만큼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작은 베리류도 함께 조심해야 하며, 리치처럼 껍질에 화학 처리가 되는 과일을 접한 뒤에는 망고, 패션 프루트 같은 수입 열대 과일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박성호 농부가 말씀하신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제대로 알고 먹자. 어떤 과일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를 알고 그에 맞는 대처법을 실천하면 걱정 없이 더 건강하게, 더 풍요롭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양한 종류의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고 한 가지 과일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식단도 장기적으로 농약 노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과일을 먹기 전에 조금 더 시간을 들여 잘 씻고 잘 고르는 습관 하나가 결국 내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과일에 목욕을 시키는 그 몇 분이 곧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과일 뒤에 숨겨진
농약의 진실을 알게 해드리고 다음에 과일을 한 입 베어 물 때 더 안심하고 더 감사한 마음으로 맛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박성호 농부의 할아버지가 늘 하셨다는 말씀처럼 과일은 땅의 선물이다. 그 선물엔 마음도 함께 씻어서 담아야 진짜다. 여러분 모두가 농약 걱정 없이 자연이 주는 달콤함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단 1분 아니 30초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른손을 들어 가슴 왼편을 살짝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느껴지시나요? 둥둥둥둥 깊게 울리는 이 박동은 단순한 근육의 수축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이 움직이는 소리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단 하나의 증표입니다. 주먹만 한 이 심장은 마치 한순간도 쉬지 않는 지휘관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첫 숨을 쉰 그 순간부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 작은 기관은 뜨거운 피를 온몸에 밀어내며 우리의 손발을 덮이고 뇌를 적셔 생각하고 걷고 손주를 안고 세상의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평생을 묵묵히 일해온 이 심장이 지금도 잘 버텨주고 있을까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중장년 어르신들, 특히 50살, 60살이 넘으신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무엇인가요? 제가 장담하건대 10명 중 9명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죽는 게 두렵다. 이 심장이 갑자기 멈출까봐 무섭다. 혈관이 막혀서 쓰러질까봐 반신불수가 되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겁이 난다. 저 김준호는 이 공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진료실에서도 대전에서 진행한 건강 강의에서도 저는 매일같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눈빛을 마주합니다. 여러분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고 피를 뽑고 의사는 차가운 종이 한 장을 내밀며 거기에 찍힌 화살표를 가리키며 말하죠. 어르신 보세요.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다. LDL 수치가 위험 수준입니다. 혈관에 이미 플라크가 생겼습니다. 약 드셔야 합니다. 고기 줄이셔야 해요. 앞으로는 토끼처럼 채소만 드세요. 여러분은 그 말에 겁이 나서 집에 돌아가 고기를 끊고 기름도 끊고 매일같이 배추만 삶아 드시며 위에 뜨는 기름 한 방울조차 죄악처럼 걷어내십니다. 약은 밥처럼 챙겨 드시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요? 제발 눈을 뜨고 주변을 보십시오. 그렇게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사는 환자들. 그들의 몸은 정말 건강을 되찾았나요? 그들의 손과 발은 점점 더 차가워지지 않던가요? 얼굴빛은 점점 칙칙해지고 마치 지워지지 않는 그늘이 낀 듯 하지 않던가요? 기억력은 흐려지고 반응도 느려지지 않던가요? 심지어는 그렇게 약으로 무장하고 고기를 끊고 소금 기름 다 줄인 사람들 중에서조차 뇌졸중과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안타까운 소식은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속은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겁니다. 여러분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기계처럼 다루는 이 의료체계 안에서 혈관은 수도관처럼 다뤄지고 문제는 단지 기름이 많아서 막힌 것이라며 기름을 빼고 화학약으로 씻어내라고만 합니다. 이건 생명을 대하는 바른 길이 아닙니다. 김준호 한의사는 늘 말합니다. 우리 한의학은 숫자나 수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봅니다. 몸속에 온기가 흐르고 숨결이 살아있어야 그게 진짜 생명이지요. 여러분께 아주 쉬운 물리학 원리를 하나 여쭙겠습니다. 한겨울의 강물이 왜 얼까요? 물이 더러워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날이 추워졌기 때문입니다. 집 주방의 배수관에서 돼지 기름이 굳고 막히는 이유는 뭘까요? 기름이 원래 단단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지요.
배관 안온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펄펄 끓는 물속에서 얼음이 생기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뜨겁게 끓는 냄비 안에서 기름이 굳는 걸 보신 적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심혈관 질환의 핵심 원인은 여러분이 얼마나 기름진 음식을 먹었느냐가 아닙니다. 그 약간의 콜레스테롤 때문도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여러분의 심장이 약해졌다는 데에 있습니다. 몸 안의 불이 점점 꺼지고 있기 때문에 온몸이 얼어붙은 냉동고처럼 되어버려서 혈액이 흐르지 못하고 굳어지며 이른바 플라크나 혈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혈관을 막는 그 덩어리를 지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응체된 한기 혹은 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때 양방에서는 찬 성질의 약을 처방하고 고기를 끊으라고 합니다. 그 결과 기운은 더 빠져나가고 몸 안의 온기는 더 떨어집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건 불길 속에서 나뭇가지를 빼버리는 일입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생명의 불씨를 스스로 꺼뜨리는 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지난 반세기 동안 이어진 건강의 함정에서 구해내고자 합니다. 오늘 김준호 한의사가 여러분께 꼭 소개하고 싶은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음식은 사실 여러분 동네 시장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오랫동안 오해받아 왔고 일부 의사들에겐 발병을 유발하는 곡이라며 멀리 하라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기는 육류 중에서도 가장 따뜻한 기운을 지닌 진양지물이며 막힌 혈관을 청소해주는 청소부 같은 존재입니다. 심장이 다시 힘차게 고동칠 수 있도록 연료를 공급하는 최고의 천연보약, 바로 그것이 거위고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이 강의는 만자가 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천 년간 전해 내려온 한의학의 신법과 음양기혈의 이치,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를 낱낱이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생 고생만 해온 이 심장이 앞으로 20년 더 튼튼히 뛸 수 있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굳고 탁해진 혈관이 다시 맑고 부드럽게 흐르기를 바란다면 지금 이 순간 핸드폰 소리를 크게 키우시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거위고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김준호 한의사는 반드시 여러분 식탁 위에 위험 요소부터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거위고기 안 먹고 돼지고기나 소고기 먹는데 다 똑같은 고기 아니에요. 어차피 단백질이면 다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영양학적 사고입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만물의 기운이 있고 음식에도 성질이 있으며 우리가 먹는 것은 단지 영양소가 아니라 그 식재료가 지닌 기와 성질까지 함께 먹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동기상응의 원리입니다. 먼저 돼지고기를 보죠.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돼지고기 삼겹살 수육보쌈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돼지는 어떤 동물인가요? 하루 종일 눕고 먹고를 반복하며 축사바닥에서 뒹구는 동물입니다. 성질은 무겁고 둔하며 고기는 끈적하고 기름지죠. 특히 요즘 양돈장에서 키우는 돼지는 몇 달 만에 출하됩니다. 성장 촉진제와 사료로 억지로 불린 살입니다. 이 돼지고기의 지방은 대부분 포화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갈비찜이나 족발 같은 요리를 냉장고에 넣어두면 다음날 위에 하얗고 단단한 기름층이 두껍게 뜨죠. 그게 바로 포화지방입니다. 이 죽은 기름이 나이 들어 기운이 약해진 몸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몸속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그 기름이 혈관 안에서 굳어버립니다. 딱딱하게 눌러붙어 떼어내지도 못하고
혈관 내벽에 엉겨붙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 의학에서 말하는 동맥경화이고 한의학에서는 담슴내조라 부릅니다. 손발이 찬 중장년층 혀에 설태가 끼고 맥이 약한 분들이 돼지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혈관은 더 빨리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겁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요. 돼지고기 안 먹으면 되잖아요. 난 소고기 먹어요. 소고기는 건강식이고 힘도 나잖아요. 맞습니다. 소고기는 확실히 기혈을 보충하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좋은 고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소화기관, 특히 비위가 후천지본이라 하여 건강의 중심이라 말합니다. 소고기는 비록 좋은 기운을 지녔지만 그 결이 매우 거칠고 섬유질이 단단해서 잘 익히지 않으면 질기고 소화도 어렵습니다. 젊고 위장이 튼튼한 사람들은 강한 위산으로 소화할 수 있겠지만 우리 50대, 60대는 다릅니다. 위산도 적고 소화력도 약해졌는데 그 단단한 고기를 먹는 순간 비위는 온 힘을 끌어와 그것을 부숴야 합니다. 이건 보약이 아니라 내 몸의 기운을 깎아먹는 내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에 소고기를 드신 후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꺼워 잠을 못 자고 심하면 두근거림까지 겪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장이 소화를 못하면 심장으로 열이 올라가고 그 불균형으로 인해 혈압이 오르거나 심장이 쉬지 못하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고기를 안 먹으면 기운이 없고 먹으면 몸이 감당을 못합니다. 돼지고기는 혈관을 막고 소고기는 소화기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대안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늘은 결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그 해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위고기, 이 고기야말로 육류의 영양은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도 돼지고기처럼 차갑지도 않고 소고기처럼 부담스럽지도 않은 균형 잡힌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거위고기를 단순히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구하는 생명의 음식으로까지 강조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주장으로 끝내지 않고 이제 그 이유를 하나하나 과학적으로도 한의학적으로도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김준호 한의사는 이야기의 깊이를 더합니다. 우리는 한의학의 천인합일 사상에서 시작해 서양의 분자 구조까지 함께 들여다보며 이 거위고기의 위대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음식의 기운과 성질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로부터 거위는 백봉이라 하여 고고하고 기품 있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목이 길고 몸매가 유연하며 물 위를 유유히 떠다니는 거위는 찬물 속에서도 떨지 않고 씩씩하게 논일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거위는 깃털 아래에 매우 두터운 지방층을 지니고 있으며 그 속에 따뜻한 양기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또 풀과 곡식만을 먹으며 부패하거나 더러운 먹이를 절대 입에 대지 않는 깔끔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위고기의 기운은 맑고 투명하며 몸속을 뚫고 흐르는 듯한 생기를 품고 있습니다. 반면 돼지는 물기를 먹고 무겁고 축축한 기운을 지니며 소는 풀을 먹지만 느릿하고 둔한 기질이 강하죠. 한의학에서 심장은 불이고 혈관은 그불로 달아오르는 흐름입니다. 거위고기의 색은 붉고 희며 성질은 평이하면서도 따뜻하여 폐와 심장을 동시에 도와주고 기를 보충해줍니다. 전기 생수를 만들고 불은 금을 제압할 수도 있지만 또한 정화할 수도 있다는 오행의 원리에 따라 심장의 불기운이 건강해지려면 폐기와 전기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거위고기는 바로 그 역할을 완벽히 수행합니다. 게다가 돼지고기처럼 차갑지도 않고 오리처럼 지나치게 한랭하지도 않으며
마치 봄 햇살처럼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기를 보아되 과하지 않고 피를 드되 열을 올리지 않으며 심장에 힘을 실어주되 혈압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의학이 말하는 온화한 보약, 균형의 정수인 평보지왕입니다. 여기까지는 한의학의 시선이었고 이제 양의학의 관점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심장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 그 이유 중 하나는 이탈리아나 그리스의 노인들이 매일같이 올리브유를 섭취하기 때문인데요. 이 올리브유에는 단일불포화 지방산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혈관의 청소부로 불립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병원의 분석에 따르면 거위고기의 지방 구조가 놀랍게도 올리브유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거위기름의 70% 이상이 이 단일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융점이 매우 낮아 겨울철 상온에서도 반유동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치 액체 황금처럼 투명하고 찰랑이는 이 기름이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돼지 기름처럼 혈관 안에서 굳어붙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유동성과 활성도가 높아 굳어버린 나쁜 콜레스테롤과 동맥 속 잔재를 부드럽게 녹여내고 간으로 운반해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정비할 때 손에 묻은 검은 기름때를 물로 씻으려 하면 잘 지워지지 않죠. 기름때는 기름으로 씻어야 없어집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기름은 좋은 기름으로 씻어내야 합니다. 거위기름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자연이 준 가장 이상적인 혈관 청소제입니다. 이 점에서 보면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감히 비교 대상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이제 김준호 한의사는 미시적인 시선으로 들어가 거위고기의 또 다른 강력한 비밀을 밝혀냅니다. 여러분, 심장이 뛴다는 것은 단순한 근육 수축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 심장 근육 세포에는 아주 작은 발전소 같은 구조물이 존재합니다.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전기를 방출하며 에너지를 생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미량 무기질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성분이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진 미네랄로 심장 근육 세포를 노화와 손상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셀레늄이 무엇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거위고기입니다. 수많은 육류 중에서도 거위고기는 셀레늄 함량이 단연 독보적입니다. 여러분이 거위고기를 먹는다는 건 곧 심장이라는 엔진에 최고급 항공유를 채워 넣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기에 고급 윤활유와 방청제가 추가로 더해지는 셈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가듯 심장은 자연스럽게 안정된 박동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꾸만 건너뛰는 맥박 이유 없이 두근거리는 증상들. 바로 그 모든 것들은 심장세포가 에너지를 잃고 고갈됐을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 가장 빠르고 강력한 회복제는 화학약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셀레늄이 풍부한 천연식품입니다. 그리고 거위고기는 그 중에서도 최고의 충전식 보약이라 불릴 만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김준호 한의사는 아주 인상 깊은 환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성함은 박철수 어르신, 당시 나이 65 은퇴한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습니다. 평생 책만 보며 살아온 전형적인 지식인으로 병원 수치를 철석같이 믿는 분이셨지요. 건강검진에서 관상동맥 협착 진단을 받은 이후 병원 지시에 따라 무려 3년 동안 고기를 입에도 대지 않고 매일같이 소금기 없는 데친 배추만 드셨습니다. 기름도 무섭다고 한 방울 넣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식단을 지켰는데도 몸은 점점 더 쇠약해졌습니다.
병원을 찾아오셨을 때 박 선생님의 얼굴빛은 핏기 하나 없고 잿빛에 가까웠으며 걸음을 옮기는 것도 버거워 보였습니다. 손을 잡아보니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김 원장님, 제 혈중지질 수치는 다 정상이고 콜레스테롤도 젊은 사람보다 낮다는데 왜 가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자꾸만 숨이 가쁘고 심장이 꺼져가는 것 같죠? 저는 그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혈관에 기름은 없을지 몰라도 그 안에 기운도 없습니다. 기름만이 아니라 불도 꺼져버렸습니다. 피가 돌지 않으니 당연히 통증이 생깁니다. 그건 심장이 굶주려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곧바로 과루백피탕이라는 통기활혈 작용의 탕약을 처방했고 동시에 아주 중요한 숙제를 하나 드렸습니다. 바로 매주 2번씩 반드시 거위탕을 고아서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깜짝 놀라며 되물으셨죠. 원장님 고기요. 병원에선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거 심장병 환자한텐 독이라던데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기가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조리해서 드시면 약보다 빠르게 회복됩니다. 책임지고 지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다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박 선생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계단을 걸어 올라오셨고 얼굴에는 홍조가 돌고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그 거위탕이 정말 신기하더군요. 첫 끼를 먹자마자 가슴을 누르던 돌덩이 같은 답답함이 스르르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안에서부터 힘이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다시 찍은 영상에서도 의사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혈관 탄력이 좋아졌고 막혔던 부위도 꽤 많이 열렸네요. 혹시 어디서 신약을 드셨나요? 박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하셨답니다. 아니요, 신약은커녕 저는 한국산 거위를 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본을 보하고 표를 풀어주는 치료입니다. 거위고기로 심장의 기운을 채우고 거위 기름으로 혈관을 소통시키는 이 방법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처방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은 건강의 근본 원리를 꿰뚫게 됩니다. 왜 깨끗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사람도 혈관이 막히는 걸까요? 서양 의학에서는 혈중지질 수치가 높아서라고 말하지만 김준호 한의사는 그것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고 강조합니다. 한의학의 고전인 황제내경에서는 심장을 군주라 부르며 오행 중 불의 성질을 가진 장기라 설명합니다. 심장이 박동하면서 발생시키는 열, 즉 심화는 반드시 위장에서 장으로 이어지는 소화 통로를 따라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데 그 길이 막히면 열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가슴과 머리로 치솟게 됩니다. 원래 소장은 따뜻해야 음식물을 잘 소화하고 수분을 배출할 수 있으며 하체의 온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장과 신장이 서로 협력하는 심신상교, 물과 불의 균형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중장년층은 왜 이 균형이 무너질까요? 첫째, 평소 생식 위주의 식사찬 과일이나 생야채만 먹는 습관. 둘째, 감기만 걸려도 항생제와 수액을 남용하는 치료 방식. 셋째, 에어컨과 난방기구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사는 실내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위장과 비장을 냉하게 만들고 몸속 중심을 얼려버립니다. 결국 심장의 열기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가슴에서 멈추거나 머리로 역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위로는 고혈압, 안면홍조, 불면증, 입 안헌 증상들이 나타나고 아래로는 손발이 차고 대변이 묽으며
소변이 잦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중심은 막히고 위아래는 불균형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심화가 내려가지 못하면 혈액은 식어버리고 그 안의 찌꺼기들은 응고되어 혈관을 막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름을 줄이고 음식을 맑게 먹어도 그 피가 차가우면 결국 안에서 얼게 됩니다. 겨울의 강물이 꽁꽁 어는 것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혈액이 따뜻하면 조금의 지방이 있다 해도 그 피는 막힘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심혈관 건강의 핵심은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온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심장의 불을 다시 살리고 장부의 물을 다시 덮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근본 치료입니다. 그리고 거위고기는 이 목적에 가장 잘 맞는 대자연의 식재료입니다. 하늘의 맑은 기운을 품고 자란 거위고기는 심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폐를 도우며 혈맥을 소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위고기를 먹는다는 건 오래된 냉기, 어린 몸의 따뜻한 보일러를 다시 돌리는 일입니다. 얼어붙은 몸과 막힌 마음에 따스한 봄을 다시 불러오는 일입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김준호 원장님, 그러면 이 거위고기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자, 서두르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도 조리법이 틀리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렵게 사온 거위를 밖에서처럼 매운탕 불향구이, 간장조림 같은 자극적인 방식으로 조리하고 고춧가루나 기름 향신료를 마구 넣는다면 그건 보약이 아니라 몸을 해치는 독약이 됩니다. 거위 기름은 열에 약합니다. 높은 온도에 볶거나 튀기면 구조가 깨지고 그 소중한 기운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집에서 직접 자주 해먹는 맑은 거위탕 레시피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조리의 철학이며 부엌에서 완성하는 한방의 처방입니다. 첫 번째, 재료 선택입니다. 거위는 반드시 신선한 생물이어야 합니다. 마트 냉동고에 몇 달 동안 얼어있던 건조하고 생기 없는 고기는 이미 기운이 다 빠져버린 죽은 고기입니다. 가능하면 재래시장이나 산지 직송으로 유통기한 짧은 국내산 거위를 고르시고 연한 거위보다 1, 2년 자란 늙은 거위를 반마리 정도 약 1.5kg에서 2kg 정도 사서 손질합니다. 두 번째, 핏물 제거입니다. 대부분 이 과정을 대충 하는데 이 단계가 이 탕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뼈가 있는 고기는 핏물이 깊이 배어 있으니 반드시 큰 볼에 물을 가득 채우고 소금 한 큰술을 풀어 거위살을 넣은 뒤 최소 2시간 이상 담가두고 중간에 2-3번 물을 갈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뼛속의 노폐물, 혈액 속 독소가 빠져나와야 비로소 영양이 들어갈 공간이 생깁니다. 세 번째, 데치기입니다. 찬물에 고기를 넣고 생강 몇 조각 좋은 품질의 소주를 한 큰술 넣고 센 불로 끓입니다. 거품이 올라오면 걷어내고 5분간 끓인 뒤 건져내는데 꼭 기억하세요. 데친 고기는 찬물로 씻지 말고 따뜻한 물로 헹궈야 단백질이 수축되지 않고 부드러움을 유지합니다. 네 번째, 볶기입니다. 냄비에 소량의 기름만 두르고 데친 거위살을 중불에 볶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고기의 잡냄새를 없애고 피하지방을 일부 제거하는 동시에 고기 겉면에 볶음 향을 입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때 생강을 넣고 볶다가 특별한 재료 2가지를 더합니다. 첫째는 말린 귤 껍질, 즉 진피. 진피는 기를 소통시키고 지방의 눅진함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는 붉은 대추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약재이면서도 탕의 깊은 단맛을 더해줍니다. 다섯 번째, 끓이기입니다. 무조건 끓는 물을 부어야 합니다. 찬물부터 시작하면 탕이 탁해지고 고기에서 기운이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물은 고기 위로 2마디 정도 넘치게 붓고 센 불에 끓이다가 뽀얗고 고운 국물이 우러나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고 뚜껑을 덮어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 푹 끓입니다. 이때 거위의 불포화 지방과 콜라겐이 서서히 녹아나오고 진정한 보약의 향이 집안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6번째, 마무리 채소입니다. 이 단계에서 흰무 당근 말린 표고버섯, 검은 목이버섯을 넣습니다. 무는 기를 내리고 속을 편안하게 하며 목이버섯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여 이 탕의 효능을 완성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은 맨 끝에 간을 맞추며 끓는 동안 넣지 마세요. 그래야 고기가 부드럽고 국물도 탁해지지 않습니다. 송송 썬 대파나 미나리를 넣고 마무리하면 맑고 은은한 향을 머금은 거위탕이 완성됩니다. 한 그릇 떠서 식구들과 둘러앉아 먹으면 손끝과 발끝까지 따뜻한 기운이 퍼지며 등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혈이 열리고 순환이 살아났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수입 보약보다도 강력한 몸의 반응입니다. 다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정도를 넘어서면 해가 됩니다. 기름이 좋다고 매 끼니마다 먹는다면 오히려 몸이 무거워지고 부담이 됩니다. 음양의 조화란 그런 것입니다. 절도 있고 중심을 잡아야 진짜 약이 됩니다. 자, 여기서 김준호 한의사는 아주 중요한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거위고기라도 무작정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양과 빈도는 절제하라 하는 것입니다. 거위탕이 좋다고 하루 3끼 매일같이 푹 고아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비위는 기운을 흡수하고 걸러내는 마지막 그릇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그릇이 작으면 넘쳐서 독이 되듯 고단백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결국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 찌꺼기가 또 다른 독소로 쌓이게 됩니다. 제가 권하는 적정량은 일주일에 1~2번 많아도 3번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날에는 잡곡밥 진한 녹색 채소인 시금치나 브로콜리 고구마나 서리태 같은 돼지 뿌리 작물 위주의 식단으로 속을 비워주고 비위에 여백을 주는 것이 균형 잡힌 건강법입니다. 두 번째, 껍질을 먹을지 말지는 체질에 따라 결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위 껍질이 제일 맛있잖아요 라며 고민하십니다. 맞습니다. 껍질은 고소하고 향이 진하지만 그 아래에는 지방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2가지 유형으로 나눠 드릴게요. 첫째, 몸이 마르고 늘 추위를 타며 손발이 차고 말소리에 힘이 없고 얼굴빛이 희미한 분들. 이런 분들은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껍질의 지방과 열량이 몸의 냉기를 녹이고 심장의 기운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배가 나오고 고지혈증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 혀의 설태가 누렇고 평소에 입이 마르고 구취가 있으며 대변이 진득하고 시원치 않은 체질이라면 껍질은 반드시 제거하고 속살만 드셔야 합니다. 거위 살코기는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과 셀레늄이 풍부하여 이상적인 보충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탕 국물은 마셔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단 작은 요령이 필요합니다. 거위탕을 한 김 식혀서 표면에 뜬 기름층을 국자나 키친타월로 걷어내고 맑은 국물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름기는 줄이고 맛과 영양은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현명한 식사법입니다. 김준호 한의사는 이쯤에서 통풍 환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원장님, 저는 통풍이 있는데 거위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진료실에서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통풍이 있을 때는 시기를 2단계로 나누어야 합니다. 첫째, 급성 발작기입니다. 발가락이나 무릎이 붉게 붓고 열감이 돌며 찌르듯 아픈 상태. 심지어 걷는 것도 힘들 정도라면 절대로 고기를 드시면 안 됩니다.
어떤 육류든 한 점도 안 됩니다. 이 시기는 체내 습열이 아래로 몰려 염증이 활활 타오르는 상황이므로 반드시 식사를 가볍게 하고 채식 위주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열을 내려야 합니다. 둘째, 평상시 상태입니다. 통증이 없고 요산 수치도 잘 관리되고 있는 안정기라면 소량의 고기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2-3조각 정도 기운을 보충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 탕국물은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퓨린이라는 요산을 높이는 물질이 고기를 푹 끓인 국물에 다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진한 맛이지만 통풍 환자에게는 요산폭탄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풍이 있는 분들은 거위고기를 드실 때 겨울무와 함께 조리해보세요. 무는 이뇨작용과 요산 배출에 효과적이라. 고기의 보양 효과는 살리면서도 대사 찌꺼기는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거위고기를 먹는 이유는 심장을 보호하고 혈관을 맑게 하기 위함이지 만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보양식을 메운 불향구이, 간장 양념구이처럼 기름지고 짠 방식으로 조리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물을 빼앗아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무리를 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맵고 짠 자극은 심박수를 높여 심장의 기운을 소진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스스로 만든 보약을 스스로 해독으로 바꾸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맑고 순한 국물로 원재료의 기운을 온전히 살려야 합니다. 소금은 최소한으로, 기름은 꼭 필요한 만큼만. 음식이 가진 원래의 고유한 맛을 이해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몸을 위한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치유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함께 따라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쯤 되면 분명히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이고, 김 원장님, 거위 사는 것도 귀찮고 손질하고 끓이는 건 더더욱 힘들어요. 그냥 약 2알 먹고 말지요. 병원 약이 공짜인데 굳이 이 고생을 해야 하나요? 네, 약은 공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건강은 병원 것도 약국 것도 아닙니다. 내 것입니다. 삶이란 건 차가운 숫자나 검사 수치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생명은 햇살을 느끼는 따뜻한 손끝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다리의 흰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심장의 고동, 그리고 가족과 마주 앉아 나누는 그 환한 웃음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약은 급한 불은 꺼줄 수 있습니다. 수치는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은 기운을 주지 못합니다. 정신을 살려주지 못합니다. 많이 먹으면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마음까지도 식어버립니다. 그 차가움은 단순한 냉증이 아니라 뼛속까지 스며드는 절망입니다. 반면 거위고기라는 이 음식은 하늘이 우리 중장년과 노년층에게 내려준 기운의 불씨입니다. 이건 단순한 고깃덩이가 아닙니다. 햇살이고 생명이고 마지막까지 살아있게 해주는 연료입니다. 이제 우리 밥상에서 자극적인 인스턴트 음식 짜고 매운 양념에 절은 반찬들을 밀어내고 거위고기 같은 정직한 음식을 다시 초대합시다. 요리를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수련이라 여기고 식사를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몸을 치료하는 약방이라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식탁을 바꾸는 순간 여러분은 단지 식습관만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병원에 끌려다니지 않고 더 이상 공포에 쫓기지 않고 이제는 내가 내 몸을 알고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며 나와 내 가족의 음양을 균형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말엔 꼭 실천해보세요. 핸드폰은 내려놓고 가까운 재래시장에서 살이 단단하고
신선한 반마리 거위를 사서 정성껏 씻고 차분히 끓여보세요. 온 집안 가득 따뜻한 국물 향이 퍼졌을 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자녀들을 불러 말해주세요. 오늘은 우리 심장을 위해, 우리가 오래오래 함께하기 위해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렸어. 저는 확신합니다. 그날의 밥상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맛있는 한 끼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벗 김준호 한의사였습니다. 우리는 병을 고치기보다 사람을 살피고 수치보다 기운을 본다는 중의의 정신으로 여러분 곁을 지킬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단 한 줄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건강의 길에서 먼 길 돌아가지 않게 도와드렸다면 저에게 3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첫째, 화면 아래쪽의 구독과 알림을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매일 제가 전하는 중의 건강 이야기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둘째, 댓글란에 심장 건강 오래오래라고 적어주세요. 그 짧은 4글자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보내는 강력한 다짐이 될 것입니다. 셋째이자 가장 중요한 부탁입니다. 이 영상을 당신의 가족, 배우자, 친구 통증과 병원 약에 지친 누군가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거위고기로 심장을 지키는 이 방법이 누군가에겐 생명을 바꾸는 실마리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을 회복하고 함께 오래 사는 길,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걷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